바이러스의 구조입니다. 바이러스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그 이유는, 구조가 딱 정해지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고등동물들, 사람 포함한 이런 동물들은 단백질 구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픽스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오면 그게 질병이겠죠.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는데 외부 구조는 굉장히 쉽게 변화를 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또는 종족을 유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외피, 엔벨롭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자유자재로 바꾸게끔 되어 있는, 구조 변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들었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숙주에 절대 의존적이에요. 숙주가 없는 경우는 생존을 할 수가 없죠. 숙주에 의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숙주에 진입을 해서 감염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숙주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로부터 회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한테 걸리면은 잡아먹혀서 제거가 되겠죠. 그 과정을 어떻게든 피해야 해요. 우리 몸의 경찰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들, 마크로파지나 니트로필, 중성구 이런 애들로부터 도망다니기 위해서 결국에는 껍데기, 겉 모양을 바꿔야겠죠. 우리가 뭐 변장해서 뭐 안경을 쓰고 코수염을 붙이고 영화 보면 그런 형태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게 바로 요 구조를 처음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바이러스 크기부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고요. 대개 30에서 300 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 나노미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이즈고요. 우리가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보통 이 정도 사이즈예요. 가장 큰 사이즈가. 그래서 바이러스의 파티클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전자현미경 정도가 돼야 관찰이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안정된 구조이고요. 뭐 내비 구조는. 그리고 외피 구조는 동일하게 안정되어 있지만 그 바깥쪽에 있는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변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조립이 되고요. 앞에 한번 얘기했고 오늘도 이제 생활사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어떠한 형태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한 번에 뭐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조립품들을 껍데기가 뭐 4개의 조립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4개의 단백질을 만들어 놓고 일시에 짜맞추는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시 세포 내에서 입자 구조가 파괴가 돼서 유전자를 노출해서 복제를 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다시금 합치는,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정하고 안정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여기 있듯이 불안정함이 균형을 이룬 구조라고 되어 있죠. 안정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지질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외피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 이제 엔벨롭인데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들은 이제 다른 말로 벗고 있다. 그래서 네이키드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유전자하고 이제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캡시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피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엔벨롭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게놈의 유전자에 이제 유전자 껍데기가 싸져 있고 그 바깥쪽에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외피를 싸고 있죠. 이런 외피가 있는 형태들은 쉽게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 중에 외피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외피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고 여하튼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이 HIV는 휴먼 이뮤노 디피션스 바이러스, 레트로 바이러스에 속해 있는 RNA 유전자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좀
사람의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뭐 33,000배에서 찍었다고 되어 있죠. 사이즈가 약간 있기 때문에 배율이 좀 낮아도 보여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면은 이 바깥쪽에 껍데기를 다 가지고 있고요.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예요. 이것도 이제 감염 바이러스인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DNA 바이러스고 역전사하는 대표적인 희한한 바이러스예요. 이것도 껍데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길쭉길쭉한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데 뭐 뒤에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를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형태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굉장히 단단한 외피를 가지고 있고요. 요 외피 때문에 우리가 A 타입, B 타입으로 나누지만 변형체가 워낙 많아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매해 맞고 계시죠. 올해도 뭐 18세 이하는 이제 공짜로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뭐 다른 감염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뭐 공짜로 놔둔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돈 주고 맞으셔야 돼요. 외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SV40 시미안 바이러스 4인데요. 요 아이들도 보시면은 요 바깥쪽에 외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질막의 분포 여부에 따라서 외피가 있는 애 없는 애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의 구성체를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용어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소단위체라고 그래서 바이러스의 핵을 유전자를 감싸주는 유닛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캡시드들이 하나의 단백질로 껍데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단백질들이 우리가 블럭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고 블럭처럼 끼워져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뭐 만약 4개의 단백질로 캡시드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서브 유닛 1, 2, 3, 4라고 얘기하죠. 그런 하나하나를 서브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게놈을 싸고 있는 아이를 이제 캡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클레오 캡시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뉴클레오 캡시드는 게놈과 게놈 결합 단백질의 결합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이십면체 아이코사이드론으로 해서 정이십면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놈과 요 캡시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감싸고 있는데, 근데 이 헬리컬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유전자를 캡시드 단백질이 싹 감싸면서 비비비 꼬여 있어요. 그런 형태는 캡시드와 게놈이 결합되어 있다. 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뉴클레오 캡시드라는 형태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피, 엔벨롭, 그리고 이런 유전자, 캡시드, 그리고 엔벨롭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구조적으로 완전한 입자를 이제 비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건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한 입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이러스들의 입자 조립의 중간체 및 최종 산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립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 바이러스 형태를 입자를 이제 파티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티클과 비리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파티클은 조립 과정 중에 있거나 그것이 완성된 최종 산물들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고요. 완벽하게 다 구성이 된 완벽한 바이러스 입자를 비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온은 감염성이 있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게 돼요. 구조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구조에 담당하는 단백질이고요. 비구조 단백질은 구조 이외의 것이죠. 구조를 만드는 거는 껍데기나 엔벨롭, 그리고 비구조는 이런 것들을 복제하는 데 사용하는 RNA 복제할 때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겠죠? 프로테인 만들 때는 트랜스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런 구조 이외의 단백질을 비구조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표현할 때 이제 스트럭처 프로테인들은 캡시드에서 BP, 바이럴 프로테인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파이버, 아니면 스파이크 이런 것들을 다 구조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비구조 단백질은 non-structural protein number 1, 2, 3 뭐 바이러스마다 이름 붙이는 거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딱 두 개로 나눠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구조 단백질과 비구조 단백질.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바이러스 입자의 구조 그리고 기능입니다. 바이러스 게놈을 보호하는 게 바이러스 입자 구조의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외부의 환경이 가하는 물리적, 화학적 손상 또는 온도 변화, pH로부터 보호한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셉이죠. 우리 피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 입자의 역할이 될 거고요. 수용체를 인식하는 숙주세포로에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근데 바이러스는 앞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숙주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숙주에 감염이 돼야 돼요. 숙주에 들어가기 위해선 숙주세포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표현으로는 리셉터, 수용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바로 바이러스의 껍데기 표면에 존재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사용하는 수용체는 우리 몸에 있는 일반 단백질을 바이러스가 타겟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고 AC2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감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뮤라미디데이즈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인테그린, 뭐 대부분 다 우리 세포들의 결합 단백질이에요. 근데 바이러스가 교묘하게 수용체로 사용해서 감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에이즈 바이러스, 뭐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T셀, CD4나 CD8 같은 T셀의 수용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T셀에만 감염이 될 수 있죠. 어떤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인식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숙주의 특이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주세포의 수용체의 친화적 결합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세포 친화성, 셀 트로피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러스마다 감염되는 위치가 다 다르죠. 그 이유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좀 선천 면역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뭐 선천 면역 회피를 하는 거죠. 특히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껍데기를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가 인식하는 그 부위를 바꿈으로써 선천 면역으로부터 계속 회피를 해서 처음 만난 친구처럼 인식을 해주는 거죠. 뭐 게놈을 선천 면역 수용체가 인지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캡시드 구조가 선천 면역 반응으로부터 차단을 하게 하고요. 세포 내 복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요 세포 내 복제 장소라는 개념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사이토플라즘에서 복제를 하는 친구가 있고 핵안으로 들어가서 복제를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일부 나눠서 유전자는 핵에서 하고 단백질들이나 이런 것들은 ER, 소포체에서 만들고 골지로부터 뭐 마무리를 하고 조립은 골지 컴플렉스를 통해서 조립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장소가 다 다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바이러스 입자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복제를 하느냐를 생활사를 알 수 있다면 바이러스 제거하거나 방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에서 복제하는 바이러스는 캡시드 구조가 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오케이? 캡시드는 보면 어떠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소단위체라고 표현했는데요. 바이러스가 요 캡시드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소단위체 구성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입자의 일정한 대칭 구조를 만들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비대칭 구조인 단백질을 대칭적으로 배열해서 항상 대칭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여러 개 붙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면체를 만들게 되고요. 항상 일정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뭐 제한된 바이러스 게놈 크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단위체를 만드는 이유가 사람은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굉장히 협소해요. 뭐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7.4, 그러니까 7,400개 정도의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정말 변이가 심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15,000개밖에 안 돼요. 혼란. 근데도 어렵다고 얘기하니까요. 뭐 15,000, 15만 개. 그 유전자를 가지고 단백질들을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단백질들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대칭적으로 일정한 구조를 만들고 제한된 게놈을 가지고 한정된 숫자의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의 구조체를 만들기 때문에 소단위체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신 소단위체를 사용하면은 이제 중요한 장점이 셀프 어셈블리라고 표현했는데 자체적인 조립이 가능하고요. 뭐 남의 도움, 숙주의 도움을 안 받고 단백질만 만들어지면은 짜집기를 통해서 자기 조립이 가능합니다. 적은 양의 유전자만으로 구조 단백질 합성이 용이하고요. 유전자의 상당 부분을 뭐 다른 부분에 할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non-structural 프로테인을 스스로 가지고 다니게 돼요. 폴리머레이즈 이런 것들을. 유전적 안전성, 제네틱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에요. 어느 부분은 계속 바꾸는데 바이러스 자체 내부의 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를 바래요. 또 이 친구들이. 그래서 돌연변이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유전자와 그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캡시드에 한정지어서 요 소단위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요 유전적 안전성입니다. 그 외부의 엔벨롭, 껍데기는 제외하고요. 바이러스 입자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소단위체의 숫자를 몇 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캡시드의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 삼각형을 가지고 20개를 갖다 붙이느냐, 아니면 20개 곱하기 2, 40개를 만드느냐, 60개를 만드느냐, 80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캡시드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칭 구조는 이제 나선형 구조, 헬리컬 시메트리나 아니면 정이신연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캡시드를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선호를 해서 뭐 만든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나선형 캡시드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갖고 뉴클리어 캡시드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유전자를 이 하나하나가 소단위체예요. 서브 유닛 캡시드 프로테인들이 돌돌돌돌돌 맞으면서 나선형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소단위체를 원형으로 구성하여 층층이 배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길쭉하게 주머니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캡시드와 RNA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컴플렉스 복합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TMB라고 하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거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필라멘토스, 그러니까 필라멘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뭐 파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이 캡시드를 형성하는 나선 같이 되어 있는 것 또는 캡시드가 이렇게 길쭉한 모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형태로 혹시 이스트나 이런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플루엔자가 그런 형태의 캡시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형태가 이제 정이신면체요. 아이코사 헤드런이라고 부르는 형태인데요. 캡시드 구조가 아주 딱 정형화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기본 서브 유닛들이 바이러스마다 뭐 3개를 가진 애도 있고 4개를 가진 애도 있고 5개를 가진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면이 3개의 소단위체를 대칭으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4면체는 12개, 8면체는 24개, 12면체는 36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20면체, 아이코사 헤드런은 60개의 소단위체 배열을 가지고 캡시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뭐 몇 개를 가지고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이코사 헤드런은 정 20면체를 의미를 하고요. 60개의 소단위체 배열을 가진 게 기본 형태입니다. 오케이? 정 20면체의 장점은 12개의 꼭지점이라고 했는데 요 각각의 20개의 삼각형이 만나는 그 부분을 12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크기의 입자 구조를 이루는데 더 많은 소단위체 필요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크기가 커지면은 소단위체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안정된 구조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겉 모양이 이런 기하학적인 삼각형 가지고 쫙쫙 붙여나간 그런 모양이죠. 벌집 모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벌집 또는 벌의 눈 곤충들 그런 데서 뭐 알려졌다고도 하는데, 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러스의 캡시드 구조에서 힌트를 얻은 부분도 있다고 봐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단단한 그런 구조 형태입니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 유전자를 가다 놓을 수 있는 안정한 형태, 외부에서부터 보호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숙주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잘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또 자기 껍데기를 벗어내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피로하게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정20면체의 구조, 뭐 아이코사 헤드론 20면체의 기본 형태는 60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된다라는 형태입니다. 뭐 정20면체 조형물도 있고요.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제 60개의 소단위체 배열이고요. 그 60개의 기본 구조, 각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으로 나누어 배열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트랭귤레이션이라고 해서 60 소단위체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T1은 60개, 가장 기본 구조, T4는 240개죠. 곱하기 4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소단위체에 몇 개야? 그러면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마다 소단위체의 숫자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가장 기본은 60개라는 거예요. T1. 오케이. 주요 바이러스의 T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캡시드 구조체에 20면체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이 T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이러스의 크기도 크고 유전자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겠죠. 유전자가 큰 아이들이에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30 킬로베이스니까요. 3만 개 정도의 베이스 페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4, 뭐 파보 바이러스 1, 폴리오 바이러스나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는 이거 폴리오 바이러스는 뇌염 일으키는 애고요. 라이노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뭐 3,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바이러스들이죠. 대략 아이코사이드로는 몇 개, 수단위체 몇 개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도 구성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리컬 구조 같은 경우는 소단위체 몇 개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몇 개 꼬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리해서 셀 수가 없죠. 네.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바이러스 구조는 이런 두 가지 캡시드 구조 형태를 가지고 핵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구조 연구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현미경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템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바이러스의 단면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그러면은 그 안쪽이 비어 있고 바깥쪽에 껍데기가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 스파이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는 방법이고요. 이제 스캐닝 주사현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섹션 바이러스의 감염된 샘플을 단면을 잘라서 안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동경 건조해서 바깥쪽을 보는 거예요. 겉표면을. 이런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의 겉표면의 형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이고요. 그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바이러스 생활사 중 초기 단계인 바이러스의 진입 뭐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러스의 껍데기 형태에 뭐 스파이크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단백질, 엔벨롭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어디에 결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수용체의 결합은 이퀄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의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마다 각각 뭐 엔벨롭이 있다, 엔벨롭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템은 단면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고 보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스맨을 만들고 샘플을 만들고 투과시켜서 보는 그런 형태고요. 셈은 주사예요. 말 그대로 샘플을 놓고 반사돼서 나오는 이 겉표면을 보는 그런 형태로 관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제가 세포에 결합되어 있는 바이러스 파티클을 찍은 건데요. 이게 이제 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의 형태예요. 뭐, 천만, 10만으로 찍어도 이렇게 알갱이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골드 파티클이라고 그래서, 바이러스의 항체를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금 가루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금가루가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이게 검게 찍혀 나와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관찰하는 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는 방법인데, 이것도 전자현미경으로 당연히 확인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미징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징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컴포칼, 공초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 측면으로 해서 섹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 G 섹션이죠. X, Y, Z 위아래를 쫙 단면을 잘려 나가면은 위부터 중간, 아래를 다 파티클의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뭘로? 컴퓨터로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쫙 연결해서 붙이면 입체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바이러스의 모양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형태로 바이러스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크라이오 EM이라고 표현하는데 동결 건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시료를 꽁꽁 얼려버리는 거죠. 탈수시키지 않은 시료의 구조와 형태를 가능한 자연 상태로 그대로 동결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 급속 경조를 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섹션을 쫙 자른 다음에 단면 하나를 사진을 찍고 뭐 해상도가 10에 10옹스트롱 정도라고 하니까 뭐 10에 마이너스 12중 뭐 굉장히 높은 해상도죠. 3D로 만들면 바이러스의 입자 형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라이오 EM이에요. 초창기에 사용하던 거는 이런 아주 단순한 표면 모습만 보는 전자현미경이었으면은 크라이오 EM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내부 모습과 바깥쪽의 겉표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인데요. 요거는 화학 구조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바이러스 파티클이 너무 작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들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아지면은, 고농도로 높아지면은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소금 만들어서 침전하듯이 물질들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합을 하면은 이제 결정이 생기죠. 그건 크리스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크리스탈에 이제 엑스레이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굴절이 생기겠죠. 그 굴절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화학 구조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이 크리스탈을 만들고 거기에 엑스레이를 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내부에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쪽에 진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아, 이 바깥쪽에는 외피가 있고 안쪽에 캡시드가 있는 형태구나.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구조를 밝힌다기보다는 크라이오 EM이나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제 보완적으로 전체 구조, 그리고 세부적인 구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X선 산란 각도와 강도에 따라서 입체 구조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굉장히 뭐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 예로 나와 있죠. 폴리오 바이러스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폴리오 바이러스를 특정 샘플에 감염시키고 이제 그거를 결정화한 겁니다. 분자, 원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 이들 간의 다양한 화학적 결합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을 규명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해요. 화학물질들 간의 결합 이런 것도 그렇고요. 단점은 이제 바이러스 입자에 대한 결정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다른 화학물질들도 결정체 얻기가 어려워요. 바이러스의 분석 방법은 일반 전자현미경, 그리고 크리스탈로 EM, 엑스레이, 크라이오 EM, 그리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사용해서 구조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